상상해보세요. 막 2달 동안 진짜 피나는 다이어트를 한 거예요. 네, 엄청 고생했겠네요. 그쵸. 그래서 마침내 체중계에 딱 올라갔더니 정확히 목표 체중인 겁니다. 오, 제일 기분 좋은 순간이네요. 네. 막 너무 기뻐서 안도하는 바로 그 순간에 등 뒤에서 초인종이 울립니다. 아, 설마. 네, 초대형 페퍼로니 피자 3판이 배달 온 거죠. 다이어트가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 진짜 위기가 시작됐다는 걸 깨닫는 순간입니다. 와, 이거 진짜 오늘 시장 상황이랑 너무 똑같은 비유네요. 그쵸. 지금 2026년 3월 11일, 오늘 글로벌 금융시장의 상황이 정확히 이렇거든요. 표면적인 물가지표는 막 다이어트 성공을 외치고 있는데 시장의 이면에서는 유가 폭등이라는 거대한 피자가 배달되고 있으니까요. 맞아요. 아주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합니다. 우리가 오늘 마주한 이 시장은 그야말로 착시와 혼돈의 한가운데에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책상 위에 쌓인 엄청난 양의 자료들을 다 해체해 볼 겁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최신 매크로 분석 리포트, 방금 발표된 2월 미국 CPI 데이터, 오라클 실적 발표 콜 트랜스크립트, 그리고 파생상품 시장 수급 데이터까지 전부 다 가져왔어요. 네, 정말 방대한 양이죠. 오늘의 심층 분석 미션은 명확합니다. 인플레이션의 꼬리와 지정학적 발포 사이의 변동성 게임, 그리고 당장 내일로 다가온 3월 만기일 대응 전략입니다. 지금 당장 내일 미팅을 준비하시거나 흔들리는 포트폴리오를 점검해야 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이 복잡한 숫자의 안개 속에서 가장 날카로운 통찰만 딱 뽑아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당장 시작해보죠. 자, 그럼 아까 그 피자 이야기부터 제대로 파헤쳐보죠. 우리가 믿었던 숫자들이 지금 어떻게 우리를 배신하고 있는 겁니까? 방금 들어온 2월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면 헤드라인이 0.3%, 근원 CPI가 3.0%로 발표됐습니다. 숫자만 보면 되게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 숫자만 보면 물가가 연준의 통제 범위 안으로 얌전하게 들어오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사실 시장이 막 환호할 만한 숫자거든요. 그런데 왜 시장 트레이더들은 축하 파티를 안 여는 거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WTI 크루드유, 그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거의 90달러 선을 뚫을 기세로 89.8달러까지 치솟았더라고요. 네, 하루 만에 2.92%나 급등했죠. 와, 이게 그 배달원 피자군요. 맞습니다. CPI 발표 직후에 트레이더들이 느꼈던 그 짧은 안도감은 유가 90달러라는 숫자를 딱 보는 순간 바로 공포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유가는 모든 경제활동의 기본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기름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니까요. 네네. 그래서 당장 2월 지표가 좋게 나왔다고 해도 지금 이렇게 원유 가격이 치솟으면 제품의 생산, 물류, 배송 이런 모든 단계의 비용이 결국 다 증가합니다. 아, 그러면 결국 이 피자의 칼로리가 3월에서 5월 사이의 물가 지표에 고스란히 살로 붙어서 나타나겠네요. 정확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물가가 다시 튀어오르는 재상승, 즉 리플레이션 리스크라고 부르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지금 눈앞의 성적표는 좋은데 다음 달 성적표가 망가질 게 뻔히 보인다는 거군요. 잠깐, 여기서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나는 기름값 오르는 거 별로 상관없어. 내 포트폴리오에는 튼튼한 기술주들만 가득하거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왜 기술주 투자자들에게 치명적인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건가요? 분석의 핵심입니다. 에너지 가격이 올라서 물가가 다시 상승할 조짐을 보이면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은 금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아, 물가를 잡아야 하니까요? 그렇죠. 당초 기대했던 금리 인하 시점이 올해 9월 이후 아니면 내년으로 훌쩍 밀려버리는 겁니다. 기술주는 기본적으로 미래에 벌어들일 막대한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주가를 정당화하는 기업들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그 미래 수익을 현재 가치로 할인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이 엄청 커집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쉽게 말해서 10년 뒤에 벌 100달러의 현재 가치가 고금리 환경에서는 확 쪼그라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금리가 안 내려간다는 소식 하나만으로도 밸류에이션에 엄청난 하방 압력이 가해지는 겁니다. 아, 금리가 기술주의 미래 가치를 깎아먹는 중력처럼 작용하는 거네요. 고금리가 장기화된다는 건 자연스럽게 달러가 귀해진다는 뜻이고, 이게 다시 환율 문제로 연결되겠네요. 네, 아주 정확한 흐름입니다. 여기서 오늘 자료 중 가장 충격적인 숫자가 등장합니다. 달러원 환율 1477.11원. 이거 극도의 고환율 구간 아닌가요? 맞아요. 엄청난 수치죠.
솔직히 이 정도면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완전히 망가졌다고 보고 탈출 버튼을 누르는 거 아닙니까? 제가 외국인 펀드 매니저라도 당장 돈 빼서 도망칠 것 같은데요.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보면 충분히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 상으로는 한국 증시에 심각한 병이 든 것처럼 보이니까요. 네, 진짜 큰일 난 것 같거든요. 하지만 리포트의 심층 데이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 폭탄은 한국 기업들의 이익이 망가져서 돈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이죠? 철저하게 엑셀 프로그램과 수학 모델이 강제하는 기계적인 비중 축소일 뿐입니다. 잠깐만요. 사람이 스스로 판단해 파는 게 아니라 기계가 강제로 팔고 있다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죠?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VAR, 즉 위험 가치라는 모델을 씁니다. 이게 재미있는 게 기업의 실적이 얼마나 좋은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실적을 안 봐요? 그럼 뭘 보나요? 오직 변동성만 봅니다. 지금처럼 환율이 1,470원대를 뚫고 미친 듯이 출렁거리면 이 수학 모델은 이 시장의 위험도가 허용치를 초과했다 이러면서 빨간불을 켜버려요. 와, 기계가 그냥 리스크 떴다고 사이렌을 울리는 거군요. 네, 그러면 펀드 매니저가 삼성전자나 현대차의 미래를 아무리 좋게 보고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리스크 관리 규정상 기계적으로 한국 주식을 팔아서 포트폴리오의 현금 비중을 무조건 높여야만 하는 겁니다. 와,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러니까 지금의 하락은 한국 기업이 싫어서가 아니라 극심한 환율 변동성 때문에 로봇들이 눈을 가리고 주식을 집어 던지고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펀더멘털의 훼손이 아니라 일시적인 수급의 꼬임이니까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실제로 이런 기계적 매도 폭탄 속에서도 야간 선물 시장이 무너지지 않고 0.17% 소폭 상승하면서 버텼단 말이죠. 네, 아주 날카로운 관찰입니다. 이 바닥을 받쳐주는 힘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기계가 던지는 매물을 받아내면서 하방을 방어하는 아주 단단한 콘크리트 바닥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그 핵심이 바로 주주환원, 즉 밸류어 모멘텀입니다. 아, 밸류어. 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대장주들이 막대한 현금으로 자사주를 사들여서 소각하고 있잖아요. 기업이 스스로 자기 주식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전체 주식 수가 줄어드니까 내가 가진 한 주당 가치는 수학적으로 자연스럽게 올라가겠죠. 약간 피자가 8조각에서 6조각으로 줄어들면 한 조각의 크기가 커지는 것처럼요. 오, 피자 비유를 여기서 또 쓰시네요. 맞습니다. 분모가 줄어들면서 일주당 이익과 가치가 기계적으로 상승하는 거예요. 아하! 외국인의 바하 모델이 위에서 주식을 기계적으로 짓누르고 있다면 아래에서는 기업들의 자사주 소각이 주당 가치를 기계적으로 밀어 올리고 있는 형국인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붕괴하지 않고 단단한 하방 경직성을 딱 보여주는 거죠. 기계적인 매도와 기계적인 가치 상승의 줄다리기라 정말 흥미롭네요. 그런데 이렇게 기계적인 수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일로 시선이 갑니다. 내일이면 바로 그날이네요. 네, 내일 3월 12일은 그 기계적 수급의 끝판왕이 강림하는 날이잖아요. 이름부터 무시무시한 내마녀의 날입니다. 단순히 주가지수 선물, 옵션, 개별 주식 선물, 옵션 이 4가지가 동시에 만기된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왜 그렇게 시장을 미친 듯이 흔들어 놓는 건가요? 평소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이 4가지 파생 상품들을 이용해서 되게 복잡한 해지, 그러니까 방어 포지션을 구축해 둡니다. 그런데 이 4가지 계약 만기일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딱 종료되어 버리잖아요. 네, 동시에 끝나죠. 그러면 투자자들은 만기가 되기 전에 이 포지션을 아예 청산해 버릴지 아니면 다음 달로 계약을 연장할지 이걸 rollover라고 하는데 이걸 결정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자금이 한꺼번에 얽히고 설키면서 풀려나오기 때문에 기업 실적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지수가 위아래로 폭주하는 현상이 발생하죠. 와우, 롤러코스터가 따로 없겠네요. 특히 지금은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감 때문에 유가랑 국채금리의 지정학적 프리미엄이 잔뜩 끼어 있잖아요. 이 불안 심리가 알고리즘 매매를 탁 자극하면 내일 장중 변동성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트레이더 관점에서 내일은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변동성이 엄청 크니까 지수가 크게 위든 아래든 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서 양방향으로 다 베팅해버리면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옵션 시장의 숨겨진 함정입니다. 그거 모르고 들어가시면 내일 하루 만에 계좌가 그냥 녹아내릴 수 있어요. 헉, 진짜요? 왜죠? 지수가 크게 움직일 것에 베팅해서 콜옵션이랑 풋옵션을 양매수하는 전략을 썼다고 가정해보죠.
그런데 만약 지수가 미친 듯이 위아래로 요동치기만 하다가 결국 장 마감 때는 제자리로 돌아와서 좁은 박스권에 갇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제자리로 돌아왔으니까 그냥 본전 아닌가요? 아닙니다. 옵션에는 세타라고 부르는 시간 가치라는 게 있어요. 만기일에는 시간이 흐를수록 이 프리미엄이 눈 녹듯이 싹 사라져버립니다. 아, 가만히 있어도 돈이 날아간다고요? 네, 지수가 특정 방향으로 시원하게 뚫고 나가지 못하면 가만히 앉아서 시간 가치 하락 때문에 양쪽에서 모두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되는 거죠. 와, 무섭네요. 움직이는 보수적 접근, 이게 생존의 절대 법칙입니다. 명심해야겠네요. 폭풍우가 치는 날에는 바다의 신조차도 조업을 나가지 않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폭풍우가 친다고 배를 항구에 영원히 묶어둘 순 없습니다. 그렇죠. 투자는 계속해야 하니까요. 이제 시야를 좀 넓혀보죠. 이 극심한 매크로의 소음과 변동성을 뚫고 나갈 진짜 실체가 있는 섹터들은 어딜까요? 리포트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곳은 AI와 반도체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반기를 좀 들고 싶어요. 오, 어떤 반기인가요? AI 거품론. 솔직히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닷컴 버블 때처럼 실체 없는 환상에 다들 취해 있는 것 같은데요?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입니다만 이번 자료들에 포함된 오라클의 실적 발표 콜 트랜스크립트를 보면 그 거품론은 설득력을 완전히 잃습니다. 오라클이 뭐라고 했길래요? 닷컴 버블 때는 막연하게 미래에 돈을 벌 것이다라는 기대감만 있었잖아요. 하지만 지금 AI는 기업들이 실제로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있는 인프라 투자입니다. 오라클의 클라우드와 AI 인프라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건 이 수요가 허상이 아니라 명확한 숫자로 증명되고 있다는 뜻이죠. 아, 실체가 있는 숫자군요. 네, 그리고 다가오는 엔비디아 GTC 행사에서 발표될 광반도체나 육지 연계 기술들도 결국 이 막대한 데이터를 감당하기 위한 필수 인프라거든요. 투자가 끊길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기업들이 실제로 조 단위의 돈을 지불하면서 서버를 막 짓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우리 증시의 심장인 삼성전자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리포트에서는 영업이익 40조 원을 이야기하면서 20만 원 안착 여부를 논하고 있는데 이거 단순히 반도체 사이클이 돌아와서 오르는 건가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삼성전자를 단순히 메모리 반도체 가격 사이클을 타는 전통적 기업으로만 본다면 현재의 밸류에이션을 완전히 잘못 읽고 계신 거예요. 그럼 다르게 봐야 하나요? 지금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삼성전자는 대체 불가능한 AI 인프라의 핵심 파트너로 재평가받는 아주 구조적인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게다가 앞서 말씀드린 밸류업 모멘텀, 즉 주식수를 줄이는 자사주소가까지 맞물려 있잖아요. 아, 호재가 겹쳐 있군요. 맞습니다. 따라서 거시경제의 노이즈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면 오히려 이를 분할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것이 리포트들의 공통된 조언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논리적인 연결을 하나 해보죠. 전 세계가 AI 인프라와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막 짓고 있다면 그 데이터 센터를 돌리기 위해선 천문학적인 전력이 필요합니다. 네, 전력 소비량이 어마어마하죠. 그 전력을 생산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 막대한 에너지는 결국 바다를 통해서 운송되어야 하잖아요. 이 지점에서 리포트가 조선업을 집중 조명하는 이유가 명확해지네요. 정확합니다. 전문가님, 자료에 등장하는 조선업의 J커브라는 개념, 이거 정확히 어떤 메커니즘인가요? 아주 훌륭한 연결입니다. J커브란 알파벳 J의 모양처럼 초기에는 하락하다가 어느 기점을 지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착 치솟는 수익 곡선을 말합니다. 조선업의 수익 구조를 이해하려면 수주 시점과 인도 시점 사이의 시차를 알아야 해요. 배를 만드는데 시간이 꽤 걸리죠. 네, 보통 2, 3년이 걸리죠. 과거 조선업이 지독한 불황일 때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헐값에 수주했던 배들이 있었어요. 그걸 작년까지 계속 만들어서 넘겨주고 있었거든요. 이름 뼈 빠지게 하는데 적자가 나는 엄청 고통스러운 터널이었죠. 아, 그러니까 과거의 그 악성 계약들이 드디어 끝났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그 저가 수주 물량이라는 족쇄를 드디어 탁 끊어냈어요. 이제 조선소의 도크에서 만들어지는 배들은 환경 규제나 에너지 운송 수요에 맞춰서 되게 비싼 값에 계약한 고부가가치 친환경 선박들입니다. 와, 수익성이 확 달라졌겠네요. 거기에 더해서 배를 팔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수리, 유지보수, 개조를 담당하는 MRO 사업의 매출이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했어요. 자동차로 치면 AS 센트 같은 거군요. 그렇죠. 이 때문에 분석가들은 삼성중공업이나 하나오션 같은 대형 조선주들을 단기 테마가 아닌 장기 보유 관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싼 값에 배를 지어주던 하청업체에서 비싼 배를 팔고 지속적으로 서비스 요금까지 받는 구조로 체질이 완전히 바뀌었군요. 자, 지금까지는 공격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방패를 점검할 시간입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 등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주 심상치 않거든요. 네,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죠. 이런 통제 불가능한 변수 앞에서는 포트포리오를 어떻게 해지, 즉 방어해야 합니까? 전쟁이나 자원 무기와 같은 지정학적 갈등은 더 이상 단기 이벤트가 아닙니다. 장기 소모전 양상으로 굳어지면서 상시적인 리스크가 되어가고 있죠. 늘 안고 가야 하는 위험이네요. 이럴 때 포트폴리오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원자재의 인플레이션 자체에 아예 올라타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에너지가 오를 것에 베팅하는 에너지롱 전략이나 국산 무기체계 수출 모멘텀이 있는 방산주가 훌륭한 방패가 되는 거죠. 아, 방산주요? 네, 천궁2 같은 K방산 시스템의 수출 호조, 혹은 히토류, 구리, 알루미늄 같은 필수 자원 관련 섹터가 이런 지정학적 위기 국면에서 여러분의 계절을 단단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방패를 준비하는 건 필수지만 애초에 피할 수 없는 쓰나미가 온다면 대피소부터 찾아야겠죠. 우리가 모니터 앞에 포스트잇으로 딱 붙여놓고 절대 눈을 떼지 말아야 할 가장 위험한 레드라인 숫자 2가지를 짚어주시죠. 네, 첫째는 WTI 원유 가격 $100입니다. 100달러요? 만약 유가가 이 선을 돌파한다면 그때부터 시장은 단순한 금리나 지연을 넘어섭니다. 물가는 치솟는데 경제는 멈춰버리는 최악의 시나리오, 즉 스태그플레이션 공포를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할 겁니다. 상상하기도 싫은 시나리오네요. 그럼 두 번째 숫자는 뭡니까? 둘째는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4.5%입니다. 이 선이 뚫리면 기술주의 밸류에이션을 떠받치던 두기 와르르 무너집니다. 대규모 알고리즘 매매 시스템들이 기술주 선물 포지션을 융단 폭격하듯이 싹 청산해버릴 수 있어요. 100달러와 4.5% 생존을 위한 마지노선이군요. 그리고 또 잊지 말아야 할 게 지금이 한국 증시의 지뢰밭이라고 불리는 3월 감사 시즌이라는 점이죠. 네, 이거 매우 실질적인 위험입니다. 거시경제도 막 흔들리는데 재무 구조까지 취약한 한계 기업들, 특히 이익을 증명하지 못하는 일부 바이오나 코스닥 중소형 종목들은 진짜 조심해야 합니다. 상장 폐지 리스크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감사 이견 거절이나 관리 종목 지정 같은 치명적인 폭탄이 터질 수 있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테마주 투자는 지금 절대 금물입니다. 자, 이제 오늘 다룬 이 방대한 심층 분석을 하나의 렌즈로 딱 모아보겠습니다. 복잡한 지표, 로봇들의 기계적인 매도, 그리고 내일 당장 다가온 내 마녀의 날까지. 결국 이 모든 혼란을 관통하는 하나의 통찰은 무엇입니까? 현재 시장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공포의 정점과 실적의 저점이 교차하는 십자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은 두 거대한 힘이 아주 치열하게 줄다리게 하는 역사적 현장을 목격하고 계신 거예요. 두 거대한 힘이요? 네, 한쪽에서는 호르무즈 해역과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발톱이 원자재 가격을 막 끌어올리면서 세상을 인플레이션의 수렁으로 밀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옛날 방식의 물리적인 충격이군요. 그렇다면 그 반대편에서 당기고 있는 힘은 뭔가요? 바로 AI 기술 혁신이 만들어내는 디플레이션 압력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가 비축률을 풀면서 방어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AI를 통한 극한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이 물리적인 비용 상승을 위에서 꾹꾹 찍어 누르면서 싸우고 있는 형국인 거죠. 와, 이 관점 정말 소름 돋게 흥미롭네요. 전쟁과 기름이라는 아주 오래된 물리적 공포와 AI라는 가장 최신의 소프트웨어 혁신이 세계 경제 주도권을 놓고 거대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매크로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죠. 지금 이 심층 분석을 듣고 계신 여러분을 위한 최종 행동 지침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내일 하루, 내 마녀의 날이 만들어낼 기계적인 요동과 노이즈에 잘때 멘탈을 뺏기지 마십시오. 실체가 없는 테마주들은 이 폭풍에 다 날아갈 겁니다. 네, 철저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폭풍 너머를 본다면 이익이라는 튼튼한 닻을 내린 기업들, 즉 자사주를 소각하며 가치를 높이는 삼성전자, 제이커브를 타고 비상하는 조선대형주, AI 생태계의 핵심 소부장 기업들은 오히려 훌륭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내일 시장이 보여줄 극심한 변동성은 결국 알고리즘이 빚어낸 하루짜리 환영에 불과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가 이 시대의 거대한 구조적 변화에 제대로 올라타 있는지를 점검하는 통찰력입니다. 오늘 이 깊은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잠들기 전에 스스로 곰곰이 씹어볼 만한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던지며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방금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질병인 전쟁과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만든 가장 진보된 도구인 AI가 억누르고 있는 광경을 분석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I가 가져올 이 극한의 효율성과 혁신이 인간의 탐욕과 지정학적 갈등이 유발하는 물리적인 자원 쇼크를 완벽하게 방어해내는 궁극의 무기가 될 수 있을까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질문이네요. 네, 내일 하루 모니터 위에서 번쩍이는 빨간색과 파란색 숫자를 넘어서 이 거대한 시대의 줄다리기가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 흥미롭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